내놓으라고, 이 망할 노인네야! 그날 저녁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혼자 먹는 저녁상은 늘 그렇듯 단촐했습니다. 식은 된장국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먹다 남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어요.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 현관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다시 한번 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낯설지만 낯익은 그러나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남자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스피커를 타고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수. 10년이었습니다. 집 보증금을 빼서 도망치듯 사라졌던 아들이 딱 1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문을 열어주자 훅 끼쳐오는 건 싸구려 스킨 냄새와 묘하게 섞인 담배 냄새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기억 속의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눈밑이 검게 패이고 피부가 거칠어진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들린 비타민 음료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많이 늙으셨네, 우리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솟구치는 걸 보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가 봅니다.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집안을 훑어보더군요. 마치 낯선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그리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재개발 예정 지구의 불빛들까지. 아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안방 문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제가 묻자 아들은 배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오는 길에 휴게소도 못 들렀어요. 엄마 밥 생각나서. 그 말에 저는 부랴부랴 밥을 새로 안치고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하고 아껴뒀던 조기 한 마리를 더 구웠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잔뜩 낮춰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이번엔 확실해. 기다려봐. 같은 단어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귓가에 박혔습니다. 밥상을 차려 내가니 아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을 밀어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물잔을 건넸습니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들은 입안 가득 밥을 넣은 채로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숟가락을 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탁하고 끈적했습니다. 엄마, 이 집 재개발 확정됐다면서요? 반가운 안부 대신 튀어나온 첫마디가 바로 집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밥 위에 생선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소문만 무성하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아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친구놈이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길래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넓지 않나 해서요. 그날 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아들의 등을 보며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휴대폰 불빛이 번쩍이더군요. 아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화면 속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온 건 늙은 어미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심장이 쿵쿵거리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어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콩나물국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져 있었죠. 안방 문을 열고 나가니 아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낯선 풍경에 저는 잠시 문틀을 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해장국 좀 끓였어요. 얼른 앉으세요. 상냥한 목소리,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어젯밤에 그 서늘했던 예감은 제 착각이었을까 싶을 만큼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숟가락 위에 김치를 올려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업어 키운 이야기, 운동회 때 김밥 싸준 이야기.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오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핏줄이 어디 가겠나 싶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 부모부터 찾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커피까지 타왔습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힐 때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아들이 식탁 아래에 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탁자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봉투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친구랑 작은 유통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어머니 명의로 담보 설정만 잠깐 해주시면 돼요. 이자도 제가 다 낼 거고 원금도 1년 안에 갚을 거예요. 담보. 그 두 글자가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평생을 그놈의 보증빚에 시달리다 간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제가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30년을 굴러서 겨우 마련한 제 목숨줄입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받침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네 아비가 어떻게 갔는지 잊었니? 이 집은 내 무덤이다. 건들 생각 마라.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자 노릇을 하던 선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엄마, 지금 옛날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 지금 급해요. 이거 못 막으면 저 신형불량자 되고 감옥 갈 수도 있다고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집이 대수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협박 반, 애원 반,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축축하고 뜨거운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번만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엄마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들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알던 영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돈 냄새를 쫓는 짐승 같은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다. 그만 치우자.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는데 뒤에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자식이 죽는다는데. 두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빈손으로 물러날 것 같아요? 아들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뒤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누런 서류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그 봉투를 치우지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알아누웠습니다. 가슴 명치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을 서성거리다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치익 하는 라이터 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방충망 틈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질색했을 담배 냄새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독한 것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지 밤바람을 타고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안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 형님. 조금만 기다려달라니까요. 네, 왔어요. 집에 왔다고요.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이씨, 그 노인네가 생각보다 질기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도장을 안 내놔요. 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내일 안으로 무조건 해결합니다. 노인네. 저를 지칭하는 그 단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어미를 돈줄을 쥐고 있는 질긴 노인네로 부르는 아들의 본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집문서 확인했어요. 안방 서랍장에 있는 거 확실해요. 내일 시장이라도 가면 그때 털면 돼요. 예, 도장만 찍으면 바로 송금할게요. 도박빚 그것도 이번에 싹 청산하고. 도박빚.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 같은 집을 팔아 도박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제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살해해서라도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통화는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그냥 확. 아들이 뱉은 마지막 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욕설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은 베란다 난간을 툭툭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베란다 유리에 비쳤는데 마치 낯선 침입자의 그림자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문 밖거실에 아들이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랑이 굴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이불 속에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인감도장부터 숨겨야 한다고. 아니, 놈이 잠든 사이에라도 옮겨야 하나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인기척에 깰까 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배신감으로 얼룩진 기나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느지막이 일어나 대충 씻고는 잠깐 나갔다 올 때가 있어요, 라며 나갔습니다. 낡은 양복 재킷을 걸치고 휘파람까지 부는 뒷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디다 숨겨야 하나, 쌀통에 넣을까, 냉동실에 넣을까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폴더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겠지만 뭔가에 홀린 듯 전화를 받으려다 실수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돋보기를 찾아 끼고 확인한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 사람 혹시 찾아갔나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10년 전 아들과 이혼하고 연락이 끊겼던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답장을 하려는데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사람 내보내세요. 그 사람 도박빚 때문에 저랑 이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어요. 저한테도 애들 양육비 준다고 거짓말하고 제 전세금까지 빼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통화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채업자들이 그 사람 찾으러 다니고 난리 났어요. 어머니 집까지 담보 잡히면 어머니 길거리에 나앉으세요. 절대로 도장 주시면 안 돼요. 신고하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절규에 가까운 경고를 들으며 저는 벽에 기대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도박에 미쳐 처자식 버리고 이제는 늙은 어미의 등골까지 빼먹으러 온 악귀가 되었다니.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전자음이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꺼내놨던 서류와 도장을 품에 안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헌 내복들이 쌓인 서랍 깊숙이 그것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놀라요? 아들의 눈빛이 제 등 뒤, 장롱 쪽을 의심스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옷을 개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냥 옷 좀 정리하고 있었다. 벌써 왔니?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그 녀석과 단둘이 있는 게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검은 봉지를 받아드는데 주인 댁이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구구거리며 발밑을 맴도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 처지와 너무 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쿵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고 넘어지는 소리. 심장이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전쟁터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가 아끼던 화분들이 깨져 흙이 쏟아져 있었고 서랍장의 옷가지들은 전부 끄집어내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장롱 문짝이 덜렁거릴 정도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뒀어? 도장 어디 뒀냐고? 아들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헌 내복들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달려들어 제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숨겼지? 아까 내가 들어올 때 옷 정리하는 척 하다니 딴 데로 빼돌렸지. 어딨어? 내놓으란 말이야. 아들의 입에서 튀는 침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술 냄새와 분노가 뒤섞인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현관문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네가 사람이니? 사람?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해? 당장 내놔. 그깟 집문서가 뭐라고 자식을 죽이려 들어. 아들은 거실 장식장, 부엌 찬장, 심지어 쌀통까지 닥치는 대로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쌀알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소음들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집, 제 삶의 모든 흔적들이 아들의 탐욕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장 가기 직전 도장과 문서를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걸 보니 저것도 곧 발각될 것 같아 불안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내놔요. 나 진짜 눈 돌아가면 무슨 짓 할지 몰라. 그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고함보다 더 무섭게 제 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제가 숨겨둔 곳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멍하니 깨진 화분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거래 은행 김대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방금 어떤 남자분이 어머니 신분증이랑 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예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셨거든요. 근데 도장이 임감이 아니고 막도장이더라고요. 제가 본인 확인 통화 좀 해야 한다니까 급한 일 있다며 그냥 가셨는데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들이 가져간 건 신발장 서랍에 굴러다니던 제 막도장이었습니다. 어제 집을 뒤지다 그걸 인감도장으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절대 해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가족 사칭 사고가 많아서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돌려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양복을 입은 아들이 창구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을 흔들며 무어라 소리치는 모습, 억지로 웃어 보이며 사정하는 모습, 그러다 직원이 수화기를 들자 황급히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 아드님 맞으세요? 김 대리의 물음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저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라 돈에 미친 강도였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은행에 와서 저금통을 털며 해맑게 웃던 그 아이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은행 한복판에서 저는 꺽꺽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창피함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겨뒀던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아예 다른 곳, 동생네 집이나 은행 금고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다.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아들이 베란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보자마자 아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놔. 아들이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 베란다 난간에 등이 닿았습니다. 오지 마라. 이건 네 것 아니다. 내 노후고 내 목숨이다. 아, 진짜 말 맞네. 내놓으라고.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려들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이걸 뺏기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고 아들은 범죄자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웅크렸습니다. 이거 놔. 이건 노령 말이야. 내놓으라고, 이 망할 노인네야. 아들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해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다 늙어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길질을 당하다니요. 비참함과 서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이 악물고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중에 베란다에 있던 화분들이 넘어가고 빨래 건조대가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발에 걷어차인 정강이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저를 향해 죽어버려 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저주 섞인 고함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어. 죽으면 다 내 거잖아.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모정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 틈을 타 저는 거실로 기어나와 현관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곧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제 손을 탁 놓고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냥 가족 싸움이에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오해하신 거라고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지구대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네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산 동네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지요. 지구대 안은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전기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제게 젊은 여경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들은 저만치 떨어진 조사석에서 경찰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 글쎄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이 엄마 돈 좀 빌리겠다는데 그게 무슨 강도예요? 네? 이거 다 우리 집안일이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그 악에 바친 목소리가 경찰서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처벌을 원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에요. 폭행에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그 단어가 제 목을 턱하고 막았습니다.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도 10달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였습니다. 저 놈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니 손이 덜덜 떨려 볼펜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노인네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는 그 눈빛.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한다면 저 아이는 평생 편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정말로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 종이를 꽉 잡았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 방울이 툭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래야 저놈이 사람 됩니다. 제발 저놈 좀 말려주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식에 대한 미련이자 헛된 희망이었을 겁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감옥 가면 좋겠어? 엄마!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쓰는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지구대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시리도록 차갑고 하얗게 제 굽은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아수라장이 된 거실이었습니다. 주인 잃은 신발 한 짝, 깨진 화분, 엎어진 쌀통.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죠.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에서 저는 빗자루를 들 힘조차 없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소파 구석에 아들이 두고 간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사업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의 최고장, 압류예고 통지서, 대부업체 상환 독촉장들이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듯한 살벌한 문구들. 빌린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제1금융권부터 이름 모를 사채업체까지. 날짜를 보니 저를 찾아오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도박장에서 카드를 긁은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업, 자금, 유통업,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칠 곳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쥐어짜 현금 지급기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현금 지급기가 바로 늙은 어미의 집이었던 겁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떠나기 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지금의 아들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독촉장 더미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자식을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죄책감과 불쌍함이 더 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허공에 대고 사과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방과 독촉장들을 모두 챙겨 현관 밖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도 살고 어쩌면 죗값을 치르고 나올 아들도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으니까요. 밤새도록 저는 깨진 화분을 치우고 쌀알을 한 톨 한 톨 주워 담았습니다. 집안을 치우는 것이 마치 제 마음속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 같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날 이후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고맙다는 짧은 문자가 왔을 때 저는 그저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여니 따스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앉습니다. 저는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풉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처량하지 않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숟가락을 드니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가끔은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언젠가 그 녀석이 죗값을 다 치르고 세상에 나왔을 때 밥은 먹었냐 하고 물어봐 줄 수 있다는 것을요. 도장을 지킨 건 돈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들, 우리 2사람의 남은 인생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지만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날 겁니다. 그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오늘도 저는 밥심으로 이 질긴 목숨을 씩씩하게 이어갑니다. 그래도 사라지더군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